자, 공익적 관점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조 제1항을 보는데요. 저기 통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2차 답안지를 쓰는데 상표법이라고 써야 됩니까? 34조 제1항으로 쓰면 됩니까? 아니면은 그 약간 이제 당구장 표시 위주 뭐 이렇게 해서 패러그래프 그 사인 있죠? 그거에서 써도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문만 정확하게 쓰면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4조 제1항 1호 이렇게 쓰면은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내용이 써 있느냐, 특히 법률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 공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죠. 이게 공식 명칭은 파리 컨벤션인데 그게 뒤에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Industrial Property Right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를 놓고 일본이 먼저 그걸 인더스트리얼 공업으로 번역하고 프로퍼티를 소유로 하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럼 농업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럼 우리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라고 했어도 됐는데 일본이 먼저 쓴 것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최초로 그걸 썼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공업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굳이 우리까지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유래가 있다. 공업 소유권은. 그런 명칭을 여기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는 회원국, 어떤 경우에는 체약국, 어떤 경우에는 가입국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회원국이 되면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되게 되면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에 자동 가입이 되게 됐죠. 자동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상표법 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조약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조약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아디다스 삼색선이죠. 삼색선에 대해서 위치 상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상표에 대해서는 좀 당황스럽긴 하죠. 특허청 입장에서는 심사 기준도 없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위치 상표를 인정해 보면 그럼 추론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파격적인 판결을 우리 대법원이 한 적도 있다.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7호부터 해가지고 쭉 밑에 내려오는 수요자 기망행위, 품질 오인행위 이라든가 그쪽이 많이 쓰이는 조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 내용은 밑을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제척기간, 그 다음에 판단 시점 이런 부분은 미리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지성과 저명성은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타인의 저명성도 다른 것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녀시대가 그 성명, 타인 성명의 저명성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이돌 그룹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경우에 이게 아이돌 그룹이 근데 기획사가 등록권자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연예인이 등록권자가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은 추론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웬만한 건 여기서 잘 설명을 해놨고요. 이 판결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불스원
이 사례는 굉장히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무가들이 들어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출제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9호, 11호, 제12호, 제13호를 비교해서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이 잘 정리를 제가 해놨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주체적 요건은 아까 전에 좀 전에 얘기를 했죠. 또 넘어갑니다. 자, 그 선출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한 6점 내지 이렇게 해서 출제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절차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다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절차 부분은 너무나도 명쾌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냥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조문을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조금 이제 판례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기에다가 판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부분요. 상표권은 중요하죠. 다시. 그래서 상표권자의 의무,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법에서도 중요하고 상표법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과 공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출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영역이다. 그거는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상표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상표권의 효력,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 상표권의 효력의 이제 그 지역적 범위는 이제 속지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표권의 독점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지정 상품에 한해서 미치는, 한정된다. 그 다음 상표권의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 이제 소극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적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제한 범위, 특히 90조는 그 안에 내용들은 여기서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놨지만 언제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각조 270의 내용이 있긴 한데 그 좀 더 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문헌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는 거의 매년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초점을 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 그 요건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권리 근거 사실, 원고 측이면은, 그 다음에 다른 쪽은 피고 측, 이제 특허 법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런 특허 침해 소송, 이제 상표권 침해 소송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심판원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는
원고 피고. 보통 민사소송에서는 1심에서 원고 피고고 2심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허침해 소송, 이제 상표권까지 포함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2심에서 원고 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3심에서는 바로 상고인 피상고인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표권의 침해 보면은 상표권 침해 간주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여기서 쓰지는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권리 근거 사실이 어떤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공격 방어 방법의 형태로, 즉 민사소송법의 규범설, 통설인 규범설 있죠? 법률 요건 분류설이죠. 그것에 따라서 원고는 어떤 것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는지, 피고는 어떤 것을 항변하고 증명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봤다. 바로 이렇게 해서 출제하면은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공격 방어 방법의 형태로 했고요. 실제 작년 문제를 보면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물어보죠. 그럼 법적인 그 근거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침해 성립 요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은 뭐냐라고 하면은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 유사하고 상표로서의 사용 이렇게 되는데 이 상표로서의 사용 부분이 이제 잘 정리된 책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표의 사용 부분을 딱 두 갈래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상표와 사용. 상표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침해 요건이 아닌 거죠. 그죠? 그 흠이 있으면은. 두 번째, 사용 형태에 해당되는 경우 아니면은 침해가 아니죠. 디자인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침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류해 놓지 않고 대부분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분화시킨 거죠. 상표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상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분화해서 그 부분을 분류를 해놨다. 그러면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와 관련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외관 호칭 및 간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서, 이격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이걸 딱 놓고 봤을 때 이 제품 이거 어느 회사가 연상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이격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개를 보고 비슷하죠? 그러면 다들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격적으로 관찰한 게 아니에요. 즉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어떤 걸 딱 보면 짝퉁을 보여주면서 어느 회사의 제품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의 제품을 떠올린다. 그러면은 이격적으로 관찰한 거죠. 그러면 짝퉁이다. 즉 그 상표가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것이다. 상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정 상품을 거래해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해서 느끼는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러면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했냐, 일반 수요자의 샘플을 어떻게 했냐, 표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변리사가 중요한 역할인 거죠. 실제 이제 변호사들도 이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 수요자를 누구로 볼 거냐, 20대 화장품 같은 경우 20대 여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남성 화장품이면 30대 남성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 수요자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해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 그 판단에 있어서는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량 고려 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상표의 식별력은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상표의 동일 유사와 관련해서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판례에 나오는 기본 수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해당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잘 썼네? 그러면 2점. 만약에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것은 많이 비었네? 그러면
뭐 1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 있느냐,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합 상표의 경우에는 분리 관찰할 수도 있고 요부 관찰, 인상적인 부분만 떼가지고 요부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기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이게 뭐 마치 분리 관찰은 어떤 데 해야 되고 요부 관찰은 어떤 데 해야 되고 전체 관찰은 어떤 데 해야 되느냐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출발점은 뭐냐? 전체 관찰입니다. 원칙은. 근데 결합 상표의 경우, 근데 도형 대 도형, 도형 플러스 도형, 그 다음 문자 플러스 문자, 그 다음 문자 플러스 도형,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자, 그럴 경우에 결합 상표가 되는데 그런 결합 상표의 경우에는 그 세 가지를 그때그때 다르게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 뒤죽박죽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전체 관찰이다. 그럼 아까 저기 자생초, 자생한방병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저기 지정상품은 빼고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다 다릅니다. 전체 관찰을 했을 때, 이격적으로 관찰했을 때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관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 가지고 낼 때, 그러면 그 자생초의 자생과 초, 그 다음에 자생한방병원. 자, 이걸, 거기서 자생을 요부라고 판단하면 자생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부냐, 아니면 분리냐, 전체냐를 놓고 판단을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해 틀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시간에서 뭐 답안 작성 요령, 그다음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구태여 얘기를 하지 않겠다 겁니다.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상품의 동일 유사. 실제 이게 그 답안 작성을 해보면은 상표의 동일 유사 부분은 아주 잘 쓰는데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그 부분은 조금 취약한 경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례들이 상표의 동일 유사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물론 상품의 동일 유사에 관련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분, 판매 부분, 소유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자, 이 판례를 보통 이제 변리사든 아니면 변호사가 된 제 제자들한테도, 뭐 변리사인 제 제자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이걸 만약에 인턴 나갔을 때 잘하는 방법 했을 때 판례에 따라서 요 고려 요인들을 쭉 하고 실제 사실관계에서 품질은 어떻게 되고 비교하고 형상은 비교하고 그 밑에 이렇게 굉장히 인문학적 지식이 요 부분은 많이 필요한 영역이다. 근데 여러분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요 부분만 외워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근데 이제 서비스업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상표로 통일시켜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품과 서비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서비스와 상품을 이게 침해 소송에서는 분리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서비스와 상품은 그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상표로서의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디자인으로 사용한 것은 침해가 되지 않죠. 왜? 상표가 아니니까. 그죠? 상표의 구성 요건 중에 상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표로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상표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상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이원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상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는 상표의 구성 요건은 충족하지만 상표의 사용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볼 수 있고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뭐 예컨대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기 뭐 상표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그럼 자타 상품 식별 목적이 아니다. 디자인으로 사용했다. 이 굉장히 애매한 영역들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디자인을 상표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는 조금 이제 그 기본 답안 작성 요령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요. 디자인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한가, 상표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가, 그거는 기업의 IP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뭐 줄무늬 치마 모양의 그 병, 그걸 컨토 바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토 병이죠. 근데 그 줄무늬 모양의 치마 모양의 병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낭콩과 코코아콩을 해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이제 했고, 여성의 줄무늬 치마 모양을 형성했다는 건 그냥 루머, 낭설이다 이거죠. 그 낭설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제일 처음에 등록될 때는 디자인 특허였습니다. 우리는 디자인 보호법으로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허법에서 디자인 특허도 보호를 하니까 특허로 보호하는 거예요. 디자인 특허로.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존속기간이 20년으로 제한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입체 상표로 가면은 자타 상품 식별료가 있으면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죠. 영원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상표하는 전략은 저명한 상표를 갖고 있는 회사. 근데 문자 상표로 가면은 자꾸 이제 디자인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디자인을 상표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전략을 펼친 기업이 버버리입니다. 예? 버버리 문자 하지 않고요. 체크무늬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도 있죠. 체크무늬. 그와 관련된 쌍방울 상대로 소를 제기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 디자인을 상표하면은 문자가 없음에도 더 강력해진다. 근데 출제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그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그걸 흑백으로 하면 이게 과연 버버리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문제 제기할 겁니다. 더군다나 잘 못 썼다 그러면 무조건 이의 신청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게 출제가 참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루이비통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색감이 있죠. 색채 상표가 들어가니까. 이제 포토메리온 더 곤란하죠. 굉장히 정부의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출제하자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출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폴로가 있죠. 보통 이제 상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상표는 그 위치, 매개체에서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위치가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포토메리온도 위치 상표의 일종이 될 수 있고요. 곰돌이에서 원래 그 벨을 누르면 I love you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회사에서 그 독일 특허청에 등록된 것이 곰돌이 인형은 왼쪽 귀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I love you. 아무도 생각 못 한 거예요. 어린애들도 다 배를 누르지 왼쪽 귀를 안 누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상표다.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다. 그러면 사용해서 식별력을 취득해버리면은 그게 위치 상표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폴로를 여기다 하는데 폴로가 요즘 점점 커지죠. 배 쪽으로 나옵니다. 이게 디자인일까? 상표일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디자인으로 쓰면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잖아요. 상표로 사용한 게 아니니까 디자인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폴로를 여기 거를 중간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사실 그것도 디자인이 아니고 상표로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중요해지게 되겠죠. 자타 상품 식별의 목적이냐 아니냐가. 그렇죠? 그래서 서정류의 제호라든가 제목이죠. 부품의 상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은 원래는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정 경쟁이죠. 하지만
상표로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범위 내에서는 이 상표법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상표의 사용 태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록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 포장 용기에 대해서 사용한 경우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럼 만약에 30점 문제 중에서 한 12점짜리 문제나 한 15점짜리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7점, 8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4점 해야겠죠. 왜냐면 7점, 8점 왜 7점이냐? 왜 8점이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14점, 8점, 8점 뭐 이렇게 되겠죠. 조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4점, 10점, 6점 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찌됐든 30점을 채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피고의 항변 사유를 묻는 것은 전반적으로 점수 배점이 높아야 될 것이다. 항변 사유로. 피고 측이 방어하는 방법은 왜? 방어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사용권 설정 계약이 되겠습니다. 사용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상표권의 효력 제한. 90조 항상 중요하죠. 그 다음에 등록 무효의 항변은 판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록 무효 신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상표 등록이 무효 심판에서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신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표권 침해에서 무효 사유를 이유로 상표권이 무효라는 판단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게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럴 경우에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행 수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사례가 있기도 하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침해 소송에서 보면은, 피고 측의 항변 사유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정 상품의 병행 수입은 독점 수입권자에서 해당 외국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하여 진정 상품을 국내 독점 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병행 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서 보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은 실제적으로 침해가 아니다라고 되니까 항변 사유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와 관련된 사례는 K 스위스라는 사례가 있으니까 K 스위스라는 그걸 그대로 내면 돼요. 출제할 때. 그러니까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라라는 얘기가 바로 그 의미다 라는 겁니다.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K 스위스를 갑자기 K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내다 보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나중에 어떤 세상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따라서 나온 사례를 가지고 출제해야지 안심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또 거기에 이제 전년도 합격한 이제 변리사 분이 들어올 텐데 그때 당신 연수를 받거나 그렇게 있겠죠. 그럼 들어오면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과거가 떠오르는 거죠. 이 상표법 때문에 꽈락을 먹었다든가 과거에 또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또 보다니 그러면 격분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보수적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상표법이다. 그래서 상표법을 공부할 때는 판례 위주로 공부하셔야 된다. 이거죠. 계속 2차는 판례 위주로. 판례가 없으면은 조문을 출제할 경우는 조문 보면 되죠. 그러니까 판례와 조문이 핵심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차와 거진 출발점은 비슷하다라는 것에서 1, 2차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상표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 행사가 상표권의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항변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민사적 구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있지만 금지 청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지 청구를 하는데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손해, 신용회복 청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각 영역의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상표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침해 간주 행위 관련된 판례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107조 제1항의 침해 간주 행위에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했으니까 이 판례 내용들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권리 소진의 원칙. 이 판결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 위반과 권리 소진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카타나 골프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저기 그 판례 평석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한국정보법학에서도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평석을 하신 분이 있고 법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는 사례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라고 보시면요. 이게 잠깐만요. 여튼 여기 2번 항목에 있습니다. 2번 항목에 선행 등록 상표. 등록 상표가 선행이에요. 그리고 등록 결정이 난 이후에 후행 등록 상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후행 등록 상표가 선행 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 상품이 동일 유사하고 그 다음 후행 등록 상표의 등록 결정 당시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타인의 상표가 선행 등록 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타인의 사용 상표, 즉 사용 상표가 있는 거예요. 타인의 사용 상표, 그러니까 후발 선사용 상표. 먼저 등록이 선행 등록 상표보다 먼저 후발 주작이나 했지만 사용은 먼저 했던 경우. 등록은 이후에 됐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가 여러 개인 거죠. 여러 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먼저 사용했다. 일부는 사용이 늦어지고 후행 등록만 된 경우다. 이랬을 때 그 먼저 사용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행 등록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수의자 기망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고 그 결과 후발 선 사용 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가 후발 선 사용 상표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들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결과는 일반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후발 선사용 상표의 사용이 선행 등록 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하게 된다거나 선행 등록 상표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침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문제를 그 안에 있는 그 도형들을 조금 바꿔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선행 등록 상표는 A, B, C, D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후행 등록 상표를 A, B, C, D 해놓고 위에다가 도형 하나 넣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 요부 문제도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문제를 약간씩 변형을 해도 이 문제가 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여기 나오는 상표 그대로 내면 되죠.
그럼 같아나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판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더군다나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자,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은 제가 김영남 변리사님이 잘 정리를 하셨던데요. 더군다나 이제 그 지재법의 그 영역에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2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제 그 개정이 됐고요. 특허법이 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크게 생각하는 건 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의 그 생산 능력 또는 실시 능력이라고 그러죠. 특허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시 능력을 넘어서서 완전 배상을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옛날 그 박범계 의원이 그 제안을 했고 대표 발의를 해서 특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설정하면서 약간의 타협안은 뒀죠.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게 예상되는 경우 아예 그러니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타협점은 두는 형태로 그렇게 특허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와 맞추어서 그 보조를 맞춰서 상표법도 개정을 한 겁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의 생산 능력을 그 고려하지 않는 그걸 뛰어넘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설계를 했다. 뭐 요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종전에 통상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뭐 상응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그겁니다. 근데 통상이냐 합리적이냐 그거는 다르죠. 지금은 이제 합리적인 손해액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합리적과 통상은 다르냐? 일본 특허법을 보시면은 일본 이제 그 산업재산권법 다 보면은 통상자가 옛날 있다가 통상자를 드러냈습니다. 삭제를 해버리죠. 그럼 우리처럼 합리적인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통상자를 드러내버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민법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은 엄격한 차액설입니다. 차액설. 그러면 이제 제한배상인 거죠. 그 제한배상인데 그거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통상자가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통상자면은 그 업계에서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 피, 로열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나만 더 받게 해줘 이 말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피해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원고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리 하려면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규범적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상자를 드러내는 방법. 또 하나는 방법은 미국처럼 reasonable royalty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합리적인 사용료 상당액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객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합리적인 사용료 상응액으로 간주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예? 징벌적 손해배상. 여기, 이거는 뭐 특허법에도 있고요. 지금 이제 디자인 보호법에도 있고, 상표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경쟁 방지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경쟁 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없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문을 이렇게 설계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초창기 특허법에서 이 조문을 하면서 배상액을 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정한다와 정할 수 있다의 차이점이 뭐냐? 재량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한다, 이렇게 되니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창기 버전들은. 그러니까 정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그럼, 학자에 따라서는 직권조서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요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요건 사실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증명되고, 그럼 권리 근거 사실은 무엇이며 권리 항변 사실은 또 무엇인가? 누가 입증을 주장해서 입증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파랑에 들어가 있는 그 사유들 있죠. 8가지 사유. 8가지 사유를 가지고 이거는 간접 사실이다.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 간접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데 설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 그러면은 주요 사실은 뭐냐? 그러면 7항에 있는 고의. 이게 주요 사실 아닙니까? 원래? 요건, 권리 근거 사실 중에 하나죠. 그럼 권리 근거 사실 중에 고의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8항에 있는 고의와 연결되어 있는 건 2호는 고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규모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데, 침해 행위를 한 자의 재산 상태와 고의와 무슨 상관관계죠? 상관관계 없죠. 그래서 상관관계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간접 사실로 보기에도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주요 사실이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송물이 같냐? 실손해배상하고 증액, 저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증액 손해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소송물이 같냐 다르냐? 그러면 실손해배상 한번 청구해보고 패소하면 다시 또 증액배상은 다시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거는 처분권주의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 있고요. 법원이 굉장히 그런데 조금 이제 민감한 것 같다. 다만 상표법은 제1호가 다른 데에서와는 조금 더 상표법의 특수성을 잘 반영했다. 왜냐하면 특허법을 보면요, 우월적 지위,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를 했는데 그거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무슨 상관관계입니까? 그래서 고의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다음 재산 상태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침해 행위에 따른 벌금. 그럼 자유형은 왜 집어넣지 않았냐? 그러면 뭐 이중처벌 금지와 관련해서 벌금을 이걸 징벌적으로 보면은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고 징벌적 성격이 없다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벌금 따로 민사상의 증액배상 따로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합리적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논란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침해 행위를 한 자의 재산 상태. 그럼 재산이 많으면은 돈을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위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거는 봐주겠다. 그런 위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이지만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법정 손해배상 청구는, 취재법 전반으로 보면은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고요. 상표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해놨냐? 이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저작권 불법 복제와 상표 위조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불법 복제와 그 상표 위조로 침해받는 산업의 규모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한과 상한을 정해서 법에 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법정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 도입할 때에 제가 이제 설계를 한 것이지만 싱가포르 모델을 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죠. 상한만 두자. 왜냐하면 하한을 두면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산업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그때 이제 2011년도 개정을 하고 2013년도 시행이 됐지만 그때하고는 우리의 경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지재권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하한을 둘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지만 일단 상한을 두고 있고요. 그 금액을 증액을 했다. 1억 원. 고의로 침해한 경우는 3억 원까지. 굉장히 크게 됐죠. 뭐 이 정도는 보시고 아직까지 이 출제를 하면서 형사벌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잘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형사벌적으로 내면은 여러분이 아마 불이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항상 불이타가 되지 않도록 형사적 제재책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옆에서 보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회복, 뭐 기타 서류 제출, 뭐 형사적 제재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심판 재심 청구 및 소송. 뭐 이거는 심판의 유형을 보시면은 조금 이제 특허법하고는 좀 다르죠. 보전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그 다음 상표 등록 및 지정 상품 추가 등록의 무효 심판. 이게 이제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봐야겠죠. 만약에 이제 가처분 신청도 있을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심판 청구 절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송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선택지로 이렇게 그때그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의 무효 심판, 그 다음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 그 다음에 사용권 등록의 취소 심판, 그 다음에 상표권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그 다음에 상품 분류 전환 등록의 무효 심판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송에는 신결 취소 소송하고 그 다음에 상표권 침해 소송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취소 소송은 특허법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상표권 침해 소송은 만약에 가액에 따라서 소송물 목적의 값에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 내지는 고등법원 갔는데 지금은 다 특허법원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절 결정에 대한 등록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사례들을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보면서 이럴 때의 구제책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실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게 당사자가 취할 조치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효심판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 될 텐데요. 그 무효 사유는 여기 쭉 나와 있죠. 자, 청구기간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취소심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번하게 출제가 되죠. 등록 무효 심판하고 취소 심판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례도 여기다 냈죠. 요 사례. 자, 뉴발란스.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일사부질의 원칙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태여 제가 강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게 판례가 변경됐느냐
근데 이 정확하게 하면은 판례가 변경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행 확정 신결에 한해서 새로운 그 판단을 그 판단 시점을 달리 했기 때문에 판례 변경이 됐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요번에 1차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논쟁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복수 답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 출제하신 분이 정확하게 그 기초 사실관계를 적실해 줬다면은 그런 문제는 안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복수 답안을 자꾸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문제는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다른 쪽에서 그 하나를 더 틀렸는데 사실 그 문제는 또 어쨌든 간에 복수 답안이면서 또 이익을 받는 또 수험생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심해서 출제를 해야 된다. 2차 시험 때는 뭐 괜찮죠. 왜냐하면은 답안을 쓸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면서 본인이 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가채점을 해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은 모범 답안을 바꿉니다. 합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상표법 영역은 당연히 포함되는 영역이니까 제가 이제 그 법에는 그 공업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쓸 때는 그냥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기에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게 니스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김치입니다. 김치. fermented vegetable 띄었어야 했는데 김치가 원래는 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다가 2007년도에든 2016년도 버전에서는 김치가 앞으로 나오고 가로 안이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김치는 영어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자가 이걸 파차이라고 쓴 사람들은 이 상표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협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해 두었고요. 그 마드리드 의정서는 1차에서는 가끔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죠. 시험 범위에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편에서는 상표법 판례 정리라고 해서 2020년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의 사례들을 그걸 제가 그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찾은 게 아니고요. 일단 대법원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최신 판례가 나오죠.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써주는 것이 좋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치 최신 판례가 나오고 그게 시험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면은 그 최신 판례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마지막 부분에서 자 요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원고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차를 이게 좀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럼 거기다가 원고는 A로 집어넣고 피고는 B라고 넣고 이러면 어느 정도 그냥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버리고 출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라. 물론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못 봅니다. 그 얘기는 그 사이트에 그 법고를 보고 법고하고 교재를 보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고를 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대법원 사이트를 지금 볼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보고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종합법률정보로 들어가서 보면은 기초 사실을 보면 열심히 해서 정리를 막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이 아플걸요. 제가 여러분 걱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굳이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죠. 제가 이걸 다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2021년 3월 18일 선고되어 있는 2018-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판결을 읽는 방법, 이게 2021년 3월 18일 날 선고됐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018이 뭐냐라는 것은 2018에 상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고가. 마찬가지로 다는 뭐냐? 민사사건인데 3심 사건이다. 상고심. 그럼 나는 2심 사건이다. 라고죠. 그 다음에 1심 사건은 가단이든지 가합이든지 그럴 겁니다. 가단은 단독 판사 사건이고 가합은 합의부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어느 단계구나. 그럼 소가 만약에 1심이 2015 가합 이렇게 돼 있으면요. 2015년도에 소가 제기됐구나. 그다음 2016 나가 돼 있으면요. 2016년도에 그 특허법원에 항소가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보시면은 좀 더 그 시간적인 시계열적으로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형사사건은 고, 노,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상고심은 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성격은 거기에 있는 한 글자, 그 글자에 따라서 그 성격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길래 뭐 기본하고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자,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신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은 지금 이 전원합의체 판결하고한테 배치된다. 따라서 판례가 변경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회사이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서비스업인지 좀 보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를 보면은 그걸 이렇게 단권화를 하면서 여기다 추가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죠.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피고 사용 표장, 그러니까 보통 표장을 하면은 사용에 대해서는 표장이라고 합니다. 상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표장이 등록될 때 이제 등록 상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 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사용 표장들의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피고 사용 표장에 대해서 상표 등록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 위 등록일 이후의 상표 사용은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대법원은 상표권의 효력, 선출원주의,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자,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여러분이 뭘 써야 되겠습니까? 본문 내용 중에. 요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상표권의 효력, 선출원주의,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요게 쟁점이 되고요. 실제 대법원 판결문은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논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표권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상표권자가 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 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신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고,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여, 자, 그럼 뭐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상표법 영역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확실하다라고 해서 종래 판례를 변경했으니까 이 판결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왜?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례를 변경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기 밑에서 거기에서 뭐 이견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면은 밑에 뭐 보충 의견이 있으면은 그 보충 의견을 추가로 달아주면은 뭐 가산점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21년 1월 14일 선고된 세벨론가 이게 뭐 자전거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사부재리와 관련한 쟁점을 다룬 저기 사례입니다. 상표법 제150조에 규정된 같은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신결의 증거와 같은 증거뿐만 아니라 그 신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신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만약에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가장 어려운 점은 뭐겠습니까? 사실관계를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증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 줘야 돼요. 여기서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뭐 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써줘야 되는데, 다 써주다 보면 한 페이지가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에다가, 설문에다가 힌트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실물에다가 힌트를,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판단해요? 그럼 방법은 그렇게 확 줄여버리죠, 설문을.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점수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에 따라서 이 판결 예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고자 작심하면은 굉장히 출제자는 고난의 길을 갈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출제자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은 이 기초 사실을 다 줘야 되는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설문에다가 새로운 증거가 결론을 번복하는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됐다.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배점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20년 12월 30일 선고 돼 있는 2020 후 10957. 왜 이거는 후입니까? 신결 취소의 소잖아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에서 신결 취소의 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침해의 소가 민사소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된 것은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 그 다음에 상품의 유사 여부.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뭐 전형적인 거죠. 그럼 전형적인데, 여기서 문제된 것은 그럼 출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대로 내야 돼요. 이대로. 예? 출원인, 원고가 그 거절 결정에 대해서 특허청에 거절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했다. 특허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물고 판례에 따라서 해결하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된 건 뭡니까?
얼반시스, 왠지 외관은 다릅니다. 근데 호칭은 유사하죠. 그럼 관념도 이게 판단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면 이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판례에 따를 때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안 써주면은 그 사건이 새로 접수가 소가되게 됐기 때문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표법은 판례의 사실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학문 분야다. 그걸 벗어나서 출제하는 순간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 출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사실관계를 거기서 벗어나서 하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분야는 판례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11월 12일 선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왜? 절차를 묻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묻는 것은 판례도 명쾌하고 문장도 짧아요. 그죠? 문장을 짧게 설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출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거절 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심결의 이유로 삼기 위해서는 심판 단계에서 다시 의견 제출 통지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이럴 경우 출제할 때에 거절 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은 사유, 그런데 조문을 드는 거죠. 근데 34조 제1항 3호였던 것을 제5호로 한다. 그래서 5호에 따라서 그 신결 이유로 제5호를 들어서 판단했다. 이건 타당한 것인가? 그럼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오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정보를 안 줬잖아요. 의견 제출 통지를 했느냐? 만약 했다면은 어떻게 되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고, 경우의 수를 들 수 있게끔 출제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다 판단해야 된다. 이런 절차 문제는 어떤 면에서 출제자의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요. 최신 판례를 물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가 여기 나오죠. 심사 단계에서 이 사건 국제등록 출원상표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 중 이거는 서비스표는 빼고 이제 하게 되겠죠. 출제를 한다면은 Computerized File Management가 선등록 상표 6과 동일 유사하여 구상표법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출제할 때 탁 걸리는 거예요, 목에. 그러면 현행 상표법으로 바꿔야 되죠? 그럼 34조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 곤란하니까. 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거절 이유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가 선등록 상표 6에 저촉되는 지정 서비스업 Computerized File Management를 삭제하는 보정을 함으로써 거절 결정 당시 선등록 상표 6과 관련된 거절 이유가 이미 해소되어 특허청 심사관은 선등록 상표 6을 거절 결정의 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의 이유로 삼지 않았던 이상 특허 심판인이 이 사건 국제등록 출원상표 서비스표의 지정 서비스업 중 Computerized File Management가 선등록 상표 6과 동일 유사하여 구상표법 제7조 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신결의 이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상표법 제81조 23조에 따라 심판 단계에서 이에 대하여 다시 거절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 및 보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특허 심판원은 이에 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선등록 상표 6과 관련된 거절 이유를 근거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결은 거절 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 이유를 근거로 신결을 하면서 이에 관한 거절 이유를 미리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1월 12일 선고된 거예요. 이거는 뭐, 출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하지만, 갑자기 상표법상에 있는, 형벌이 아닌, 그 형법상의 형벌을 출제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더군다나 형사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출제를 잘 하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업무 방해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출제를 하면은, 드디어 미쳤구나. 출제인들이 형법까지 이제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이어서 형사법까지 섭렵을 하나?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2020년 11월 12일 선고 2019도 11688 판결은 상표법 위반죄 재수관계가 문제된 경우, 근데 이런 형법적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뭐 실체적 경험이냐, 뭐 아니면은 상상적 경험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오류가 발생하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신 없을 때는 출제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11월 5일 선고되어 있는 2020 후 10827 판결입니다. 이게 18호가 지금 현행법상에는 34조 제1항 제20호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의 취지 및 그 판단 기준, 거기에 해당되는지 판단 기준이 이제 중요할 수 있고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34조 제1항 제20호, 지금 이제 여기서는 7조 제1항 제18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법상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 이하 선사용 상표라고 하는데요. 그걸 알게 된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경우 그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로 이제 판례에서 등장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잘 적시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괄호안도 돼 있죠. 2020년 9월 3일 선고가 돼 있는 그 판결에서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그 다음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선사용 상표의 개발, 선정, 사용 경위, 선사용 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에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법리는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지금은 뭐 상표, 서비스표라는 말 용어를 안 쓰니까요. 그래서 출제를 한다면은 그 다음 문장을 보고 각색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는 1974년경부터 참 이럴 때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국법을 적용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연도를. 그렇죠? 청문가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청문가 출판사라는 상호로 교재 출판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2020년경 이거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연도를. 현행법을 적용하게끔. 원고의 부친이자 주 교문사인가요? 하여튼 교문사의 대표인 유땡동에게
청땡 각 출판사의 재고도서와 그 출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제 양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청땡각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청땡각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를 출원해서 받았고,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계약을 통해 피고의 청땡각 출판사 영업 일체가 유땡동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에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등의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이게 출제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겠죠? 왜 어렵겠냐? 어떤 사유를 가지고 무효 심판을 청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제척 기간이 지난 것들이 다 쏟아내게끔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출제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이걸 뭐 8점 정도로 해서 그냥 20호에 해당되는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걸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 계약 등을 통하여 청땡각이라는 표장의 사용 근원을 유땡동에게 이전하고 유땡동 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유땡동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는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0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여러분들은 외워두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33조 오히려 2020년 9월 3일 선고되어 있는 이 판결은 출제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왜? 조문 자체가 34조 제1항 2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거는 날짜를 바꿔야 되고 뒤에 거는 날짜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느 게 더 수월하겠습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편하게 갑시다 이렇게 되겠죠. 예? 여러분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2020년 9월 3일 선고 2019 후 10739 판결인데요. 20호는 아까 전에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 이게 선사용 상표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경우 그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건 앞에서 위에서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뭘 가지고 고려인은 바로 타인과 출원인 중에 누가 선사용 상표에 관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이냐? 이거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뭐 고용 관계라든가 계약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선사용 상표의 개발, 선정, 사용 경위, 그 다음에 선사용 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에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에 이거를 길게 쓴다라고 하면은 정말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여기에 관련된 걸 다 줘야 되잖아요. 다 줘야 되는데 무슨 수로?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출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판례에 따를 때에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고 판례에 따를 때 어떻게 합니까? 판례는 이러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 사실을 다 주면은 문제는 굉장히 좀 난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1년대 시간이 다 허비되고 그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원고는 비료 공장을 준공하고 비료 생산업 등록을 마친 후 피고와 비료 공장 위탁 경영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비료를 제조 판매해 왔습니다. 이 사건 비료에는 이 사건 표장, 장보고 놓으면 34조 제1항 20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르죠. 장보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장부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비료는 그대로 낼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자신의 상표로 출원, 지정상품은 비료 등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정상품은 바꿀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거는 상표법 시행 규칙을 갖다 놓고 거기에 이렇게 별표를 보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해산물 쪽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그죠? 장보고니까. 자,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하냐? 비료공장 위탁 경영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서 이 사건 표장인 장보고 명칭 개발 및 선정은 원고의 관여하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사용 권한은 원고에게 기속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줘야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계약 내용상 원고가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이 사건 비료의 품질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위에 걸 여기다 사안 해결 때 하나씩 연결시키는 거죠. 그 판례에 있는 그 키워드들을. 그럼 이 사건 표장을 표시한 이 사건 비료의 판매 광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요 사실관계를 반드시 줘야지만이 출제가 가능한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건 등록 상표는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서 출원 등록 받은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2차 때는 이렇게 조금 이제 빈틈이 있어도 출제를 해도 얼마든지 재량으로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에 의할 때라고 따를 때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설문을 주는 순간 여러분은 이 사례를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위의 사례는 구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출제할 때 조금 난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장보고 사건은 굉장히 명쾌하다. 그래서 장보고라는 게 딱 나오는 순간 그냥 이걸 그냥 갖다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4조 제1항 제20호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밑에 아마 저기 특허법원의 당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가 출제할 때.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특허법원 사건까지 딱 보면은 기초 사실관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출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2020년 9월 3일 선고돼 있는 2019 후 11688 판결입니다. 이제 이거는 구상표법인데요. 수요자 기만 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 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는지가 문제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걸 뭘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느냐?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질 것을 요구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게 지역적 범위가 한정될 수 있는 수요자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사항이 무엇이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사례는 웨딩쿨이라는 상표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막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선사용 표장들의 사용기간 및 방법 및 태양, 성사용 표장 등에 대한 광고 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업계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여러 사정을 비추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려 요인들이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죠? 그래서 피고의 선사용 상표 표장들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등록 결정일 무렵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사실 수요자나 거래자 이런 표현이 진짜 수요자냐 거래자냐, 수요자 및 거래자냐, 잘 명확치 않아요. 솔직히 말해 일본에서도 그 연호를 대정이라고 쓸 때부터 이랬다 저랬다 그랬습니다. 입법을. 그걸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할 텀도 없이 그냥 그 중에 한 텀에 있는 그 조문을 가져 와버린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죠. 그럼 지금부터 해석을 해 나가는데, 수요자면 수요자, 그럼 거래자면 거래자지. 근데 거래자가 수요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치는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될 텐데요. 상품 포장, 앞면의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 상표가 33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되느냐를 놓고, 허니버터 아몬드, 이거 출제하고 싶죠. 맛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내면, 갑자기 군침이 땡기네. 그러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 기준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상품 포장지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등록 상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서 식별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그대로 내되는데 조금 이제 찝찝한 거는 있죠. 특정 회사의 그 상표를 이렇게 홍보해줘도 되느냐? 뭐 항상 그랬지만 뭐 뭔가 특정 기관, 특정 회사, 그 다음에 특정 그 학원 이런 걸 홍보하거나 이러면 곤란하니까 굉장히 그런 데서는 조금 도덕적 기준이 조금 작동하긴 하지만 일단 판례에 나왔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제가 하는 2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딱 거기에 맞게끔 진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